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일단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펄펄 끓기보다는 일단 아직까지는 물을 데우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등락폭이 크지도 않고 거래량도 크지도 않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도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세를 강하게 지금 걸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중국 쪽의 반응이 비교적 현명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맞대응 카드를 강하게 주지 않으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낙폭이 컸던 측면들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 나오기 충분한 국면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흥국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다면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이 지배적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뭐 대내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환율 부분도 지금 잡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유가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 자체의 문제도 존재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을 어느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 짚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이 된 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의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업종의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심리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 혁신과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980년대 미일 통상마찰로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우리 업계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켰다며 다시 한번 세계 통상 환경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하게 도전해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에 거주자 외화 예금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은 676억 2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무려 71억 7천만 달러나 줄었는데 이는 2012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며 수출 기업 위주로 달러를 비쌀 때 팔자는 심리가 나타나 외화 예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200여 구를 2, 3주 안에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CNN이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들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미국 측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300포인트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중이 2316포인트 고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가 저점인데 일단 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던 지수가 지금 하락적으로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30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은 개인만 사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데요. 개인이 2,406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동반 매도가 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 보합입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가고요. 오늘 현대차가 오래간만에 상승 흐름 또 나타내면서 12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7% 올라갑니다.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하락하는데 특히나 금융주들의 하락이 좀 크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부터 현대모비스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신한제주, 한국전력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824포인트대 코스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포인트 하락이고요. 역시나 낙폭 자체로 보면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인데 하루간의 흐름,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보니까 장중에 830포인트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포인트 824포인트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이 1019억 원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234억 원, 외국인 713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원 가운데는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올라가는데 바이로메드 오랜만에 4%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나노스 지난주에 뜨거운 감자였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80만 원 초반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ENM 보합권 유지하는데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아직도. 스튜디오 드래곤, HLB, 펄어비스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캠텍, 코오롱 티슈진, 카카오멜론, 컴투스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요. 슈젤 많이 상승하는데 슈젤 50만 원 터치합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 심상치 않습니다. 1130원대 부근까지 어느새 가파르게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니 지금 팔아내는 물량들도 꽤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계셨죠?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두 나라가 지금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 최근이죠. 러시아 지난번에 특검에서 러시아 정보요원 대선 관련해 갖고 12명을 이제 기소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가지 좀 압박에 시달리는 거고, 역시 또 푸틴도 마찬가지죠. 지금 테러 공격, 화학 테러 공격 여러 가지로 다 좀 안팎으로 많은 공격에 이제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요번에 그런 두 정상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냉전으로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번에 특히 이제 북한하고도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역시 러시아와 미국도 핵무기 감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번 비친 적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EU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중국하고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그래도 과거의 냉전 시대의 최고의 정상이라 하는 미러가 만나면서 일정 정도의 돌파구를 시도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요번에 크게 어떤 결과물을 많이 도출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미러가 만나면서 그런 냉전 시대에 뿌리 내렸던 그런 것 핵무기라든가 시리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서의 지금 긴박한 문제는 바로 경제 협력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마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해보는 어떤 트럼프식의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회담으로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의 서로가 악수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꼬일 대로 꼬인 이번 회담에서 그런 것들이 실타래가 좀 풀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주말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후폭풍이 좀 큰 상황입니다. 뭐 소상공인업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일단은 10.1% 인상이고요. 8,000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이야기 직접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경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의 가장 그 문제가 서민과 관련된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서민이 받아야 되는 임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단은 그 조그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은 뭐 최저임금으로서 뭐 이렇게 급여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가장 그 어려운 쪽에서의 계속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한번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그런 문제를 일정 정도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뭐 10,000원까지 인상을 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여러 그 이슈의 그 의견을 좀 수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일정 정도의 속도 조절, 당장 뭐 3년 안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그 10.9% 올라가는 그런 8,350원에서 아마 속도 조절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변동성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지금 이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장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 장세에선 어떤 투자 방향성이 좀 옳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장세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꼬여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꼬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많이 꼬였죠. 뭐 미국하고 틀리게 이제 많이 그때 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한번 꺾이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기본 그 주식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하나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종목을 교체할 기회라고들 많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낙폭과대 우량주를 한번 선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고 싶어 한 것들 못 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대응하면서 낙폭과대가 하루아침에 뭐 상승을 한다 그래도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일정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주가의 폭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또 어느 때냐면은 그 8월 초까지 대부분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떤 종목을 고르기가 참 난감한 이런 상태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은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것이 역시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흐름이고 그리고 과거에 2017년도에 좋아졌다고 해서 2018년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2018년도에는 그런 종목 실적 호전 종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도 과거 16, 17, 18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것하고 그리고 최근 3, 4년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선별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실적 호전 종목에 대한 투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번 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세를 이끌었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이끌었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뭐 8개월, 6개월 이렇게 종목이 조정받은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서 변화의 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조정받은 거 그리고 내용을 지닌 이런 종목들 무차별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용을 지닌 제약바이오가 서서히 반등 계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섹터별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하고 실적 호전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우량주 이런 세 가지 축으로서 매매를 하면은 지금 장세에서도 뭐 이기는 투자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가가 계속 $70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검토만 하는 데서 끝날지 실제로 방출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방출이 된다면 고유가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이란 제재, 베네수엘라의 그 정정 불안에 따른 유류 공급 불안이 현재 커지자 다양한 고유가 억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유가보다 한 10% 정도만 더 오른다면은 실제로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유럽 과 같이 30여 개국이 가입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축유를 방출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유가 오름세는 꺾일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유가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원유 공급보다는 원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전체의 그 원유 소비량을 보면은 작년에는 하루에 158만 배럴 정도가 늘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는 모두 110만 배럴을 웃돌 정도로 원유 수요가 왕성합니다. 또 국가별로 보더라도 미국, 중국, 인도가 전체 그 유가 증가분의 60%를 가져가는데요. 이 세 나라의 그 수요가 올해 모두 합쳤을 경우에는 12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계속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가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 나라의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현재 고유가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쪽 경기 확장 국면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지금 8년 지났는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장 확장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최장 경기 확장 국면은 그 IT 경기 그 버블 때였죠. 91년 4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10년간의 경기 확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08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인데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미국의 경기 후퇴가 찾아왔던 시점이 공통적으로 자산 거품이 발생했거나 강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금융 긴축이 들어갔던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아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확장은 10년을 넘어 저는 최장이 기록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이 경기가 전환점을 돌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먼저 악화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트럼프의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기업의 내부 유보가 계속 늘어나고 또 배당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연간 3,039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이자 지급보다는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이 5배에 달할 정도로 저는 최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 금융 측면에서 볼 때도 경기 하락 위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 이익을 보면은 한 2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너지 업종은 무려 99%, 금융이 31%, 소재가 28%, IT가 22%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확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다, 뭐 전쟁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국가고 기축통화국이어도 그렇지 지금 미국만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그 영향이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고요. 또 미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의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이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타이밍에선가는 무역 전쟁을 멈출 것으로 주시장이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 전쟁이 투자에 주저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법인세 감면분을 자사주 매수로 돌리고 있는 것도 현재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 줄인 분만큼 자사주 매수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2분기에만 무려 4,366억 달러 사상 최대의 금액이 자사주 매수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이 외에 적극적인 기업 인수도 나서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유동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일주당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5월에만 무려 1,0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나이키도 150억 달러 주식 매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 매수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연내에도 또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앞으로도 점도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증시에선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뻔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자금 이탈 규모가 최근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올해 들어와서는 아주 불규칙적으로 한 3번 정도 있었는데요. 2월과 4월, 5월, 그리고 6월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과 4월, 5월에는 자금 유출이 미국 금리 상승, 고유가에 대한 영향이었다면 6월의 자금 유출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벌어진 사태인데요. 아무래도 자금 유출이 강한 나라는 초반에는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 쪽에서 일어나면서 이들 나라들이 경기 하락, 그리고 달러 표시 채무 변제 증가라는 압박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 쪽에서는 계속적인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태국, 중국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국에서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났고요. 또 이에 더불어서 환율 하락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주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주식시장, 환율, 금융시장에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자금 유출은 향후에도 계속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최근 아시아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지금 급락 혹은 하락했는데 이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이유가 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 연초부터 통화 가치가 불안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브라질의 헤알, 그리고 터키의 리라, 멕시코의 페소,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 루피 같은 신흥국에서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경상수지 흑자국, 그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주식 순매도, 자금 유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감소라든지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이 향후에도 악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중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6.7%로 대만이나 호주에 이어서 가장 높고요. 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중간 선거는 물론이고 2020년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해외 투자가들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쪽의 매도 압력이 좀 높아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쪽으로 계속 매도 압력을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환류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흥국 여쭤봤는데 중국 쪽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지금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적표 좀 살짝 언급해 주시고요. 일단은 목표치가 지금 성장률이 6.5%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2분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6.7%로 나왔는데요. 1분기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투자나 소비가 부진했던 게 결정적인 성장률 둔화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라든지 공장 건설과 관련된 지표인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가 7.5%였던 점을 비교하면 1.5%포인트나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도로나 공항 같은 인프라 투자를 중국 정부가 막았던 게 가장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최근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에서도 백화점, 마트, 온라인 쪽의 소매 판매가 상반기에 9.4%로 1분기에 9.8%보다 0.4%포인트나 둔화됐던 게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 생산은 그나마 반도체 생산이 좀 늘어나면서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때문에 1분기보다는 0.1% 정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8%가 늘어났던 게 미중 무역 마찰 이전에 밀어내기식 수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 소프트 패치를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경기 경착륙을 우려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중국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8%인데요. 선진국처럼 연율로 환산해보면 7% 중반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A학점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6.5% 안팎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성장률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무역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